네, 국가직 국어 행정학 모의고사 마지막 제5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의 독자성, 이걸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서요. 대표적인 인물은 윌슨 그리고 굿노우 같은 학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배제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참고로 행정에는 4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행정의 4대 변수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인간이 있고요. 환경, 기능,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면 구인환기가 되죠. 구조, 인간, 환경, 기능, 이것을 행정의 4대 변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정치행정 이론론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행정의 관리 기능을 중시한, 그래서 행정에서 정책 결정 기능을 배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을 보면 대두된 배경이 행정국가화는요, 이것은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목이라는 학자, 그리고 애플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학자들 이름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디목 그리고 애플비다. 이론론에서는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1번 질문 행정국가를 촉진,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행정연구의 과학화 촉진 맞고요. 3번에 과학적 관리법 맞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은 테일러죠.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였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였죠? 차별적 성과급제. 그러니까 어느 양을 표준 과함량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초과 생산량을 내면은 큰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가 차별적 성과급제고요. 또 다른 특징은 Time and Motion Study, 시간 동작 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에 보면 실적주의 확립을 촉진시켰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질문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설명 중 틀린 것 봅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신제도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역사적 신제도주의, 또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우선 요 문제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은 종단면을 강조를 해야 돼요. 종단면. 그 종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횡단면하고 반대되는 게 종단면인데, 종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경로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이러한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 간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비되는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이렇게 그런 측면을 중시하는 거죠. 횡단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해요.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하니까 횡단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이 있으면 이들 조직들 간에 만약 유사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관련해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약적 제도주의는 이렇게 봐요. 제도가 실행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정진시키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다. 다시요. 제도가 실행되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정진시키기 때문에 제도가 실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사약적 신제도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될 게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의 디커플링. 그 D-E-C-O-U-P-L-I-N-G. 다시요. D-E-C-O-U-P-L-I-N-G. 디커플링이, 제도의 디커플링은 뭐냐?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제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사이의 어떤 차이, 즉 괴리가 바로 제도의 디커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도의 디커플링 이렇게 넣으면 이건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1번에 보면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인간 행동이 정형화되는 유형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요. 방법론상 개인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에 해당이 되죠. 3번에 보면 기납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1, 2, 3을 4번에 행단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회학적 제도주의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종단면적인 관찰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오류에 대한 설명인데 필표 2개 하시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종 오류, 그러니까 알파 오류라고 하고요. 제2종 오류, 베타 오류, 그리고 제3종 오류, 메타 오류, META, 메타 오류, 근본적인 오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3종 오류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1종과 2종 간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알파 오류는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입니다.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효과가 있는 걸로 결론 내리면 제1종 오류가 된다. 그게 바로 알파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립가설이 있고 기무가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은 대립가설이 됩니다. 대립가설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오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너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죠. 어떤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잘못해서 채용을 하기로 결정한 그때의 회사에 주는 피해하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주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인데 잘못해서 그런 사람을 불합격시킨 그런 하고 두 개의 경우가 회사에 주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어느 게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줄까요? 바로 그것은 앞에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사람을 회사에 뽑았을 때 회사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1종 더 큰 피해를 준다 했죠. 그걸 제1종 오류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로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제1종 오류는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즉 이 말은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효과 있는 걸로 결론 채용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1종 오류가 똑같은 이야기로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그 틀린 대립가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채택하는 오류, 채용한다는 오류, 제1종 오류 이렇게 되고요. 제2종 오류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가 바로 제2종 오류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개의 경우에 어느 게 더 피해가 크냐. 그럼 제2종 오류는 첫 번째만큼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2종 오류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선택 안 했다. 아까 말한 대로 능력 있는 우선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이게 제2종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이게 무슨 말? 같은 말이에요. 자,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이게 같은 말로 뭐냐면 옳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두 개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오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봅니다. 제1종 오류는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택하는 오류. 그래서 틀린 대립가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는 오류.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이번에 제2종 오류는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즉 아까 이야기했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선택을 하지 않는 오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3번 보면 제3종 오류는 문제 구성 자체가 잘못된 맞습니다. 근본적인 오류가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제1종 오류는 옳은 기무가설을 채택 아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틀린 두 개 같단 말이에요. 표현이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이게 같은 말로 옳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같은 말이 되는데 4번의 지문에 보면 옳은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 기각이라고 해야 되죠.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문장을 보니까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그래서 거기에 광범위한 재량,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책 실패의 경우에 결정자, 집행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밑에 지문에서 2번 재량적 실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5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할게요.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제가 맨 위라고 하는 것은 결정자의 힘이 가장 크다. 차례대로 이제 집행자의 권한이 큰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자, 맨 첫 번째가 고전적 기술자형인데요.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크죠.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는 결정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집행자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는가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고전적 기술자형 하이픈 문제 하시고, 자, 이번에는 결정자의 권한입니다. 명백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하이픈 하시고, 이번에는 집행자의 권한입니다. 기술적 권한 행사. 자, 두 번째, 지시적 위임명. 지시적 위임명은 하이픈 하시고,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하이픈 하시고, 집행자는 행정적 권한 행사. 세 번째가 이제 협상형입니다. 협상형 하이픈 하시고, 여기에는 좀 특이한데요. 결정자하고 집행자 간에 합의가 안 됩니다. 수단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자주 보는가 하면 미국의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사이에, 미국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연방정부지 않습니까? 집행자가 주정부거든요. 이 양자 간에 자주 나타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정자하고 집행자가 협상하고 흥정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만약에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책 집행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협상형은 하이픈하시고 그냥 결정자와 집행장을 다 묶어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목표와 수단에 대한 집행자와 결정자의 협상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재량적 실험형입니다. 재량적 실험형 하이픈하시고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를 추상적인 목표 지지한다. 이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이픈하시고 집행자는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한다.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위임입니다. 마지막 관료적 기업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형태죠. 자, 여기서는 결정자가 집행자가 형성한 목표, 수단을 지지합니다. 결정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단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자는 뭐냐? 가장 광범위한, 밑줄 것이죠. 가장 광범위한. 앞에 재량적 실험형은 광범위한이고 관료적 기업가형은 가장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적 기업가형. 그래서 만약 문제에 여러분이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큰 재량권을 행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집행자가 가장 큰 재량권 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이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이픈으로 하셨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5가지의 그 두 문자를 동그라미 치세요. 고전적에서 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 지시적 위임형에서 지, 협상형 협, 그 다음에 제, 재량적 제, 그럼 관료적 기업가형에서의 관. 그래서 고지, 협재관.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어떤 그 국경 사이에 보면은 그 고지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무슨 관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지가 이름이 협재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암기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5번 문제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1번에 보면 광역의 목적세로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다 맞습니다.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죠.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의 기초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는 광역은 가능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도세의 보통세로 자동차세가 있다. 아닙니다. 도세의 보통세로는 치등비례 들어보셨나요? 치등비례. 무슨 말인가 하면 4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이 4가지거든요. 그래서 치등비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의 세원이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풀이해드린 지방세 관계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몇 번이라도 좀 써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보통세가 있고요. 화면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이 목적세는 기억하기 쉽죠. 2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고요. 이거는 광역만 해당이 되고 기초는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통세가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요. 또 시군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는데 각각 해당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세가 제일 많죠. 담배소비세, 그 다음 지방소비세 쭉 해서 취득, 지방소득, 자동차, 주민, 레지세 이렇게 되고요. 도세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취등, 비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시군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인데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직접 써보시면 이 이야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6번 문제는 연결이 바르지 않는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 여기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학자로 파머를 들 수 있죠. 파머는 그 대표적인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행정을 이행할 때 네 가지의 유의를 해라. 네 가지가 바로 상상력, 해체, 그리고 탄력력과 타자성. 요 네 가지에 의해서 행정을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살펴보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가 해체입니다. 해체는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닌 상황인데 무슨 실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탈영역화. 이거는 지식이라는 것은 경계가 사라지고 때려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타자성이었습니다.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인식적인 타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 도덕적 타자로 인정을 해야 여기에 어떤 시민들하고 관료들이 서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에 의해서 행정을 이행하라. 다시 한번 상상, 해체, 탈영역과 타자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파머라는 학자였고요. 포스트 모더니티는 허무주의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가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 허무주의 맞다. 1번 질문은 맞고요. 2번에 보면 행태론 사이먼 맞고 이론의 보수성 맞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생태론인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가우스와 리거스죠. 맞죠? 그리고 동태적 균형 이론인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생태론은요, 환경하고 행정체제 간의 관계, 환경하고 행정체제 간의 관계를 정태적인 균형 관계로 파악을 해요. 정태적 균형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동태적 변동은 설명을 못해요. 그게 바로 생태론입니다. 바르게 고치면 3번 질문은 생태론, 리거스, 정태적 균형이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4번에 보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입니다. 코즈는 재산권의 설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부 가설의 가정으로 맞지 않는가 봅니다. 1번에 보면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발에 의한 투표. 좋은 데를 자기한테만 조건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좋은 데를 골라서 그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 이걸 발에 의한 투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 비용이 지역마다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평균 비용이 싼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일해야 된다. 맞고요. 3번에 다수 지방정부가 존재해 많은 지방정부가 있어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고요. 4번에 보면 조세는 소득세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로 부과한다.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팁 모형의 가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완전한 이동성, 이것은 시민들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완전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패키지 정보인데요.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공공서비스하고 세금,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하이픈 세금, 그 패키지 정보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보면 지방정부의 수가 많아야 시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가 외부 효과의 배제입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 서비스의 효과가 그 지역 정부의 지방 정부에 한정돼서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배제되지 않고 외부로 흘러간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의 배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 소득 생활. 이것은 시민들이 배당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가정이고요. 여섯 번째가 보면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인 생산 요소를 가져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 지방정부는 최적 규모의 어떤 주민수를 추구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덟 번째가 규모 수익 불변의 생산 기술. 이것은 생산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비용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외에도 또 들 수 있는 것은 공공재의 세금이라고 할까요? 공공재의 재원인 세금은 재산세에 의해서 충당하라. 즉 재산세에 의해서 비용을 충당하라. 이게 바로 하나의 가정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가정은 배타적 구역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타적 구역 설정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무슨 구가 부유한 그런 자치구다 했을 때 거기에 지금까지 그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평균 효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그 지방 공공재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자들만 이주할 수 있게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하면 거기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배타적 구역 설정이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8번은 좀 위에서 보시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조건에서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고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지정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지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단체, 재정위기단체. 그런데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악화된 경우, 그 다음에 인건비 30일, 그리고 채무 상환을 60일 이상, 이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조직이론입니다. 1번 보면 블룸의 기대이론에서 1차적 결과와 2차적 결과. 상관관계는 기대치가 아니고요.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기대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노력하면은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점이 만약에 좋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수단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차적 결과, 즉 학점이 좋은 학점, 이게 1차적 결과가 되고 2차적 결과, 좋은 직장을 얻는다. 요 상관관계는 수단성이라고 나타내야 돼요. 기대치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엘드프의 생존 욕구는 마슬로우의 5단계죠. 엘드프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엘드프의 생존 욕구는 마슬로우의 맨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하고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중에서 일부분, 즉 물리적 안전이 포함됩니다. 2번 질문 맞고요. 3번의 비핵적 리더십,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맞고요. 그 다음에 레비는 구성원의 행동 변화 단계, 해빙, 변화, 제동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총액 개성 예산 제도인데 별표 3개 하시고요.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액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세부 내역을 집행 단계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 단계에서 결정하는 거다.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세부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 규모만 예산을 받는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세부 사업은 집행 단계에서 결정한다니까요. 따라서 1번 질문은 맞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누가 결정하나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2번 질문 보면 예산 운영상의 탄력성 제고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죠. 세부 내역은 집행 단계에서 중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되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도로 보수 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또 해당되는 예를 든다면 항만시설 유지 보수 사업,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총액 개선 예산 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이 틀렸는데요. 총액 개선 사업의 총 규모는 회계연도 예산 순계 기준 100분의 5 틀립니다.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인데요. 이처럼 그 수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4번 지문도 예산 순계 기준 100분의 3이니까요. 틀린 지문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부르면 그 숫자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계획은 몇 회계연도? 5회계, 5자.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 이것은 몇 월 며칠까지 통보해준다? 3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에 보면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에 제출을 하는데요. 다음 연도 몇 월 며칠까지 감사원에 제출합니까? 4월 10일. 요 4월 10일은 꼭 기억하세요. 다음 4번입니다. 그 4월 10일 이런 게 상당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4월 1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산 주기는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의 예산 주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예산 주기는 1년이 아닙니다. 3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 게 전년도가 되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당해년도가 되죠. 다음 결산하고 회계검사하는 것이 다음 연도가 되죠. 그러니까 전년도, 당해년도, 다음 연도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번째 한번 해볼까요? 예산 요구서는 며칠까지 제출을 하나요? 예산 요구서 5월 31일까지요. 그 다음에 6번째 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있죠. 자,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인 신규 사업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은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인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그 숫자, 두 번째 숫자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 6번째가 총사업비 마지막입니다. 7번째가 되나요? 7번째.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은 사업을 완성하는데 몇 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숙제 냅니다. 총 사업비 얼마, 국가재정지원규모 얼마,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완성에 몇 년 이상,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0번 문제로 돌아왔어요. 총액예산 예산제도의 설명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100분의 5가 아니고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 1번부터 봅니다.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 이동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5급 이하고 5급 이하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 90, 경력평정 10% 고려 작성. 이것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제30조 제2항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근무성적 평가가 90%고요. 거기에 95%까지 가능해요. 또 경력 평정은 10%인데 이것은 5%까지 감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뀐 것은 2022년 작년 12월 27일에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바르게 고치면 근무성적 평정 90, 그 다음에 80을 90으로 경력은 20을 10으로 고쳐야 바른 질문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알리고 하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의 재직, 또 5급은요 경우에 4년 이상, 또 4급은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다. 4번 질문 보면 근속 승진입니다. 9급은 5년 6개월 이상 맞고요. 8급은 7년 이상, 7급은 11년 이상. 그래서 7, 8, 9급이 해당이 되는데 그죠?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5년 6개월, 7년 이상, 그 다음에 11년 이상.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고위공무원 등 설명으로 틀린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1급에서 상급의 계급 구분 폐지 맞고요. 2번에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부처 자율 50% 맞는데요. 공모지기가 30이고요. 개방형지기가 20% 거꾸로 되어 있죠. 20, 30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보면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방직 20%, 그 다음에 공모직이 30%, 부처자율 50%, 20, 30, 50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고위공무원에서 적격 심사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격 심사를 받느냐. 1번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직위를 두 번째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번, 4번은 이 경우가 모두 충족될 때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3번에 보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또 4번에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 1년 이상 요 3번과 4번은 두 개 모두 충족할 때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은 공공선택론 설명 맞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1번에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종류다.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쪽에서 이야기하면 비시장 분야의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맞습니다. 비시장이니까 정치적 파트가 비시장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개인은 합리적 행위자라고 간주한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도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합리적 행위자다 맞고요.
3번에 보면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들이 개인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도 개인으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관료제의 중첩적인 관할권을 정부 실패원이 아닙니다. 관료들이 관할권이 중첩이 되면 뭐가 생기게 될까요? 경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경쟁은 정부 실패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골렘비스키의 압력이론, 또 견인이론도 있거든요. 그 왼쪽 편에 견인이론 적으시고 오른쪽에 압력이론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견인이론은 통합을 강조해요. 견인이론은 통합을 강조해요. 거기에 비해서 압력이론은 분화를 강조해요. 그 다음 견인이론은 행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압력이론은 억압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론은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압력이론은 안정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견인이론은 일의 흐름을 선호하는 데 비해서 압력이론은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압력이론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가에 보면 기능 중심이다. 이것은 압력이론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에 보면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 조성. 뭔가 일을 하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건 견인이론이고요. 다에 보면 통합보다는 분화 강조한다. 이거는 압력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직무 수행하고 욕구 충족의 조화. 이건 견인이론이죠. 따라서 압력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가와 다가 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톰슨의 기술 모형입니다. 틀린 것은 톰슨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서에 얼마나 의존적인가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상호 의존성입니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조직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게 톰슨의 기술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톰슨은 세 가지 형태의 기술로 구분하죠. 하나가 중개형 기술, 그 다음에 연속형 기술, 그리고 집약형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부동산 중개소 같은 경우가 중개형 기술이고요. 또 대량 생산 라인 같은 경우가 연속성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수술하고 하잖아요. 여러 과에 의사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약형 기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각 기술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중개형 기술을 우리가 집합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집합적 상호 의존성. 두 번째 했던 연속형 기술은 상호 의존성이 순차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집약형 기술은 상호 의존성을 교호적 상호 의존성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길게 연결된 기술, 이걸 우리가 아까 연속형 기술 같은 말이고요. 중개형 기술, 그리고 집약형 기술 구분한다. 맞고요. 이번에 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 의존 관계는 교호적 상호작용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음 3번에 보면 길게 연결된 기술, 즉 연속성 기술, 여기에서는 순차적 의존관계, 아까 순차적 상호의존성 같습니다. 4번에 중개적 기술은 종합병원 같은, 종합병원은 아까 아니었죠. 집약형 기술을 사용한다. 수술할 때 여러 의사들이 들어오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거래비용 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근거,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인데,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거래비용의 결정 요인을 문제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에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정 요인은 자산의 전속성입니다. 자산의 전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를 이야기해요. 자산의 이전이 힘든 정도, 즉 전속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건 환경의 변화가 클수록 어떤 협상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즉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4번째가 거래의 발생 빈도입니다. 거래의 발생 빈도는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자연적으로 거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즉 계층제라고 하는 조직이 더 효율적인 이유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아까 말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 계층이 있으니까 계층마다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준다. 맞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계층제는 의사결정의 외부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고친다면 외부 비용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래는 이렇게 내부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조직을 통해서 내부의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조직 내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된 것을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할 때는 그런 구성원들로부터 순응을 얻어내야 되죠. 집행 과정에서 순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외부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지문에 외부 비용 감소시킨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외부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에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렇습니다. 이건 구성원들의 그 어떤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층제는 정보 밀집성, 이걸 정보 밀집성이라고 하는 정보의 어떤 편제 현상, 정보의 편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밀집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어떤 정보가 어떤 일부에게만 알려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면은 어떤 일정한 비용이 수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정보 밀집성에서 초래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 4가지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살펴보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이유 요 1, 2, 3, 4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7번은 자치재정권인데요.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가징수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나와 있죠. 이번에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 재산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맞습니다. 다음에 3번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 기본법령. 그래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리고요. 다음 4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단체장이나 조합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게 바로 재정 상태표가 됩니다. 자, 설명드리면 정부에는 정부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정부 재무제표에는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있습니다.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재정 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어떤 저량을 나타내거든요. 이 저량을 우리가 스톡이라고 하죠. STOCK. 그래서 이 재정 상태표는 기업으로 보면 대차 대조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정 운영표인데요. 이것은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입니다. 재정 운영표는요. 그래서 유량으로 나타내죠. 플로우죠. FLOW. 유량으로 나타내고요. 기업으로 보면 손익계산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자산 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의 정감 내역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 따라서 이것은 재정 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이거는 순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윗줄에 현금 자산이 100조네요. 그 다음 고정자산이 200조네요. 100 더하기 200 하면 300조가 되겠고요. 자산 마이너스 붙이니까 100조, 300 마이너스 100 하면 200조, 답은 4번이 되고, 지문에서 재정 수익이나 비용, 이것은 재정 상태표와는 관계없는 재정 운영표와 관련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별표 3개 하시고, 쉬운 문제 같지만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출제될 가능성 항상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요, 우선 직위라는 게 있습니다. 직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담당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무슨 담당한다. 그 다음에 직위 위에 있는 것이 직급입니다. 직위를 모아놓으면 직급이 되는 거예요. 직급은 방금 말한 직위의 군이 됩니다. 무리가 됩니다. 직위의 군이 바로 직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렬입니다. 직렬은 다시 직급의 위에 있는 거예요. 직급의 군이 됩니다. 순서가 직위, 직급, 직렬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렬을 또 모아놓으면 직군이 됩니다. 그 직군은 직렬의 군이 됩니다. 순서가요. 직위, 직급, 직렬, 직군. 갈수록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직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직렬 안에 있는 거예요. 직렬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 게 직류다. 그럼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직급하고 직렬을 구분해야 됩니다. 직급하고 직렬.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분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하나는 직무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곤란도, 즉 난이도라는 거예요. 종류와 곤란도가 어떻게 되는가. 직급은요. 두 가지 다 유사해요. 직급은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도 유사한 데 비해서 직렬은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직급은 두 가지 다 유사하다. 직렬은 앞에 것, 종류만 유사하고 곤란도는 유사하지 않다.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직렬 이러면 우리 행정직렬, 세무직렬, 검찰직렬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직류라는 것은 같은 직렬 내에서 세부적인 게 직류가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해야 될 게 직무 등급하고 등급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직무 등급하고 등급.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요. 이것도 종료하고 곤란도로 놓았을 때 직무 등급은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언급 없음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곤란도는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급의 경우는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곤란도는 유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요. 직무 등급하고 등급의 구분인데 직무 등급은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언급을 하지 않고 곤란도는 유사하다. 그 다음에 등급의 경우는 종류는 다르고 곤란도는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게요.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봅니다. 직무 등급,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급,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급. 자, 가로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직무 등급, 한 칸 띄우고 등급, 한 칸 띄우고 직급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로 쪽에 두 가지 기준, 종류, 그 밑에 곤란도.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칸을 치워봅시다. 맨 위에 직무 등급을 먼저 볼게요. 종류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언급이 없음 이렇게 적어야 되고 곤란도는 유사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다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종류는 다름, 곤란도 유사. 직급은 어때요? 종류도 유사, 곤란도도 유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한번 자꾸 쓰면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위분류적 요소,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위분류제 분류하고 틀린 것은 봅니다. 직위, 그 다음에 사무관, 서기관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관, 서기관 이런 거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봅니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맞고요. 직군, 행정, 직군, 공안, 직군 맞습니다. 다음 직렬, 아까 행정직렬, 세무직렬, 검찰직렬에 다 맞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별표 3개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경된 걸 말씀드린 게 몇 개 있죠.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점 90%, 그 다음에 경력 평점 10%로 바뀐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말하는 주민감사 청구에서 청구인 수가 변경된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 200,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시도 350만 이상 대도시 200, 그다음 시군자치구 150, 300, 200, 150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 이전에는 19세였거든요. 여기에 18세로 바뀌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수치를 좀 적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이제는 19세가 아니고 18세 이상 그리고 300, 200, 150이고요. 하나 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2년이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해설 강의 총 5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